곽도의 도발에 참다 못한 노유각이 타구봉을 들고 앞으로 나섰다. 나는 개방의 신임 방주 노유각이라 하오. 내 비록 타구봉법 중 열에 하나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해 나설 자리는 아니나 더 이상 당신의 무례를 두고 볼 수가 없소. 당신이 굳이 타구봉법의 매운맛을 보겠다 하니 그 맛이 어떤지 조금 보여드리겠소. 노유각은 실제로 타구봉법을 잘 사용할 줄 몰랐지만 원래 가진 무공 자체가 고강했기에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가 보기에 곽도는 이제 갓 30을 넘긴 애송이에 불과했다. 보통 무공의 깊이는 깨달음에 비례하고 내공의 크기는 세월에 비례한다. 노유각은 곽도의 내공이 아직은 자신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판단했다. 반면 곽도는 곽정만 나서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상대할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정중히 예를 갖추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방주님, 영광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황용의 마음은 불안했다. 그녀가 보기에 노유각의 실력으로는 곽도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금 자신이 나서서 노유각을 말린다면 현 방주의 위신을 깎는 결과가 될 터였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노유각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육가장의 집사가 하인들을 시켜 술자리를 치우게 하고 등을 밝혀 대청을 대낮같이 환하게 비추도록 했다. 그럼 시작하시지요. 곽도는 인사말과 동시에 부채를 휘둘러 노유각의 얼굴을 공격했다. 그러자 바람결에 꽃향기 같은 냄새가 풍겼다. 노유각은 혹시라도 독향이 아닐까 두려워 황급히 몸을 날려 피했다. 그러자 곽도가 부채를 앞으로 뻗었는데 이상한 소리와 함께 부채가 8촌 길이의 점혈필로 변하면서 노유각의 겨드랑이를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노유각은 살짝 몸을 틀어 곽도의 공격을 피한 뒤 곽도의 턱을 향해 타구봉을 올려쳤다. 그러자 곽도가 가볍게 목을 틀어 타구봉을 피했다. 그러나 피했다고 생각한 타구봉이 그대로 사선으로 떨어지며 곽도의 얼굴로 날아드는 게 아닌가. 순간 곽도는 왼손바닥으로 얼굴로 날아드는 타구봉을 막았다. 그러나 그 충격에 비틀거리며 세 발짝이나 물러선 다음에야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박수갈채를 보냈다.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 같은 녀석. 노방주, 뜨거운 맛을 보여주시오. 창피를 당한 곽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한 호흡을 들이마신 직후 그대로 몸을 튕겨 노유각에게 쇄도했다. 그러나 노유각은 여유롭게 옆으로 몸을 날리며 마치 춤을 추듯 종잡을 수 없는 궤적으로 타구봉을 휘둘렀다. 과연 소문대로 대단한 무공이로구나. 곽도는 은근히 노유각을 무시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맞붙어 보니 생각 외로 노유각의 타구봉법은 만만치 않았다. 곽도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채와 좌장을 함께 사용하며 전력을 다해 노유각을 상대했다. 두 사람의 승부는 분명히 노유각이 우세를 점하고 있었으나 승부를 결정짓지는 못했다. 아무래도 노유각이 타구봉법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자꾸만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곽정과 황용은 연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노유각의 허술한 운영을 읽을 수 있는 양과 역시 연신 이마를 찌푸렸다. 황용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노유각을 불러들이려 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노유각이 사타구배 초식으로 타구봉을 휘둘러 곽도의 왼쪽 뺨을 쳤다. 그러나 힘이 너무 강해 미처 타구봉을 거두지 못하는 사이 그만 곽도에게 타구봉을 빼앗기고 말았다. 뒤이어 곽도는 노유각의 가슴을 향해 일장을 가한 후 오른쪽 하단 발차기로 노유각의 다리를 걷어찼다. 그러자 뚜둑하는 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노유각의 다리뼈가 부러지고 말았다. 노유각은 입에서 붉은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 모습을 보고 개방 제자들이 급히 다가가 노유각을 부축했다. 곽도는 양손으로 푸른빛이 감도는 타구봉을 높이 쳐들고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타구봉법이 개방의 최고 무공이라더니 별것 아니군요. 이제 타구봉은 저분께 필요 없을 듯합니다. 곽도는 중원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개방의 명성을 꺾어버리려는 뜻에서 타구봉을 반으로 부러뜨리려 했다. 그때 황용이 허공을 휙 스치는가 싶더니 어느새 곽도의 이마 위로 날아가 오른손 식지와 중지로 곽도의 눈을 찌르려 했다. 놀란 곽도가 급히 손을 들어 막으려는 틈을 타 황용은 가볍게 타구봉을 빼앗았다. 그러고는 사뿐히 곽도 앞에 내려섰다. 그걸 보고 대청은 박수 소리로 떠나갈 듯했다. 황용은 자리로 돌아와 타구봉을 곁에 두었고
중앙에는 곽도 혼자만 남게 되었다. 타구봉을 빼앗긴 곽도는 멍하니 황용을 쳐다보기만 했다. 사람들은 조소를 퍼부어댔고 금융국사의 안색이 불그락푸르락한 것이 금방이라도 화를 터뜨릴 것 같았다. 사부의 얼굴을 본 곽도는 용기를 내어 황용에게 도전했다. 황방주, 타구봉을 돌려드렸으니 어서 나와 저와 한번 겨뤄보시지요. 곽부는 곽도의 말을 듣자 화가 치밀었다. 아무리 철없는 곽부라지만 홀몸도 아닌 어머니에게 싸움을 거는 곽도에게 어찌 화가 나지 않겠는가. 곽부가 홧김에 검을 빼들자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무수문이 나섰다. 부야,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무돈유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중앙으로 나섰다. 우리 사모님께서는 지금 회임 중이시다. 어찌 너 같은 자와 무공을 겨룰 수 있겠느냐? 먼저 우리를 상대해보거라. 곽도는 두 사람이 비록 나이는 어리나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은 게 분명 고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저들의 말로 미루어 보아 저들은 곽정 부부의 제자가 틀림없었다. 어차피 곽도 일행이 여기 온 목적은 중원 무림의 기세를 꺾어놓기 위함이니 저들 한두 명쯤 더 쓰러뜨린다고 나쁠 건 없었다. 그러나 곽도는 자신들이 수적으로 불리하니 차륜전이 되거나 패싸움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곽도는 불리한 사태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먼저 선수를 치기로 했다. 두 소년의 용기는 가상하나 내 만약 그대들과 싸우게 되면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들을 괴롭혔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고 또 싸우지 않겠다 하면 그 또한 애송이들을 두려워한다 비웃을 터이니 참으로 난처하게 되었군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양쪽에서 누가 나오든지 딱 3번만 겨루기로 하는 겁니다. 먼저 2번을 이기는 편이 맹주가 되는 것이지요. 조금 전 노방주와 겨룬 건 없었던 걸로 치고 지금부터 2번을 이기는 편이 승리를 거둔 것으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이미 이긴 걸 없던 일로 한다니 얼핏 보기에 매우 관대해 보이는 말이었다. 곽정과 황용은 낮은 목소리로 어찌해야 할지 상의했다. 그러나 곽도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오늘 영웅연에 참석한 사람 중 황용을 제외하면 곽정, 학대통, 그리고 1등 대사의 제자인 주자류의 무공이 가장 강했다. 사람들은 우선 주자류로 하여금 곽도를 상대하게 하고 학대통이 다리파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곽정이 나서서 금융국사를 상대하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을 모았다. 그때 곰곰이 생각하던 황용이 입을 열었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 말에 모두가 기대를 가지고 들으려는 찰나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병기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모두가 고개를 돌려보니 무시 형제가 장검을 빼들고 부채를 든 곽도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 황용 부부와 1등 대사의 제자들은 모두 형제의 안위가 걱정되어 이들의 싸움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무시 형제는 곽도가 자신들을 애송이라고 표현하자 화가 나고 무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곽부가 옆에 있는데 애송이라는 말을 듣고 어찌 그냥 넘길 수가 있겠는가. 그들은 황용에게 쉽게 타구봉을 빼앗긴 것으로 보아 곽도가 노유각을 이긴 것도 무공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노유각이 변변치 못해서인 것 같았다. 그래서 혼자서는 혹시 몰라도 둘이 함께라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듯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몇 초씩 겨루지도 못하고 수세에 몰렸다. 무시 형제는 비록 곽정에게 무공을 배우기는 했으나 자질이 평범한 편이어서 그 성취가 대단한 수준은 아니었다. 더구나 곽정은 자신의 무공이 고강하기는 했으나 남을 가르치는 능력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스스로는 상승 무공의 정수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그걸 제자들에게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것이다. 곽도는 군중 앞에서 자신의 무공을 뽐내며 기선을 제압했다. 그는 가볍게 무시 형제의 검을 날려버리고는 웃음을 터뜨리며 두 손을 맞잡아 예를 갖추었다. 두 분은 그만 물러나시지요. 이만하면 승패는 충분히 가린 것 같으니 굳이 생사를 가리지는 맙시다. 그 말에 무시 형제는 창피해서 얼굴이 발개졌다. 그러나 칼을 들고 덤벼도 상대가 되지 않았는데 맨손으로 덤빈다 한들 승산이 있겠는가.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잔뜩 풀이 죽어 물러났다. 곽도는 부채를 펴들고 천천히 부처대며 곽정 부부를 향해 입을 열었다. 물론 방금 겨룬 건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대엽,
우리 측에서는 사부님과 사형 그리고 저까지 세 사람이 나서겠습니다. 저의 무공이 가장 보잘것없으니 먼저 나서기로 하지요. 어떻습니까? 그러자 곽정이 곽도의 제안을 승낙했다. 곽정의 승낙을 얻어낸 곽도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러곤 좌중을 쭉 훑어보며 말했다. 혹시 이견이 있으신 분은 지금 말씀하시지요. 일단 승부가 가려지고 나면 모두 결과에 승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감히 나서서 뭐라 말하지 못한 채 그저 곽정 부부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황용이 곽도에게 물었다. 당신이 첫 번째로 출전하고 당신의 사형이 두 번째, 그리고 사부께서 세 번째로 출전한다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자 곽도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답했다. 곽도의 대답을 들은 황용이 몸을 돌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말에 학대통이 무슨 소리냐고 물었다. 나의 나쁜 말로 상대의 좋은 말과 겨루게 하고 나의 중간 말로 상대의 나쁜 말과 겨루게 한다. 그러자 주자류가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나의 좋은 말로 상대의 중간 말과 겨루게 한다. 그럼 세 번의 승부 중 두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는 것이니 결과적으로 우리의 승리로 끝나겠지요. 이는 제나라 장군 전기와 제나라 왕이 경마에 천금을 걸고 내기를 했을 때 손빈이 전기에게 가르쳐준 묘책이었다. 주사형. 사형의 일양지로 몽골 왕자를 상대하는 건 어렵지 않겠지요. 황용의 말에 주자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자류는 대리국에서 장원급제를 한 바 있고 재상을 지낸 인물로 문무를 두루 갖춘 사람이었다. 더구나 무에 대한 재능이 뛰어나 가장 늦게 남제 문화에 입문했으나 현재는 3명의 사형보다 훨씬 뛰어난 무공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주자류의 무공이 곽정이나 마옥, 구척이보다는 못했지만 왕처일이나 학대통보다는 훨씬 뛰어났다. 그때 곽정이 걱정스러운 듯 입을 열었다. 학 도장으로 하여금 금융국사를 상대하도록 하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오. 승패만 가린다면 상관없지만 만에 하나 상대가 살수를 쓰기라도 하면 어찌할 테요. 곽정은 단순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면 결국 스스로를 가장 좋은 말에 비유하고 학대통을 가장 나쁜 말에 비유하는 셈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학대통은 그런 사소한 문제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면 제 목숨을 바친들 아깝겠습니까? 황용이 곽정을 보며 미소 지었다. 3차례 중 2차례만 먼저 이기면 승부는 끝나는 거예요. 3번째는 겨루지 않아도 되니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그제야 곽정의 안색이 밝아졌다. 주자류가 웃으며 말했다. 제 책임이 무겁군요. 만약 몽골 왕자를 이기지 못하면 천하 영웅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대청 중앙으로 나서서 곽도를 향해 두 손을 모아 예를 갖추었다. 첫 번째로 제가 나서서 가르침을 청하겠습니다. 저는 주자류라고 합니다. 평생 시나 읽고 책이나 보고 살아온 탓에 무공은 보잘것없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주자류는 예를 갖춘 후 소매에서 붓 한 자루를 꺼내 허공에 대고 몇 차례 원을 그렸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문인의 모습이었다. 곽도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상대를 따라 예를 갖추었다. 저야말로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주자류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몽골은 야만 민족이어서 아직 개화되지 않은 게 사실이지요. 기왕 귀하께서 가르침을 청하신다니 내 성심껏 가르쳐드리리다. 그 말에 곽도는 은근히 화가 났다. 대놓고 몽골을 모욕하다니 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곽도가 부채를 꺼내들며 물었다. 이것이 저의 무기입니다만 선배께서는 무슨 무기를 사용하시려는지요? 그러자 주자류는 붓을 들어 허공에다 대고 필자를 썼다. 저는 평생 붓밖에 모르고 산 사람인데 달리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곽도는 주자류가 들고 있는 붓을 주의 깊게 살폈다. 대나무 자루의 양털로 만들어졌는데 필봉 끝에 먹이 묻어있는 게 그저 평범한 붓 같았다. 무림에서 흔히 점혈을 할 때 사용하는 강필과는 많이 달라 보였다. 곽도가 막 붓에 대해 질문하려는데 갑자기 밖에서 흰옷을 입은 한 소녀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대청 입구에 서서 천천히 좌중을 둘러보았다.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 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소녀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안색이 창백한 게 병색이 완연해 보였는데 촛불이 붉은 빛을 띠고 있는데도 그녀의 얼굴에서는 조금도 붉은색이 감돌지 않았다.
이런 창백한 모습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었다. 선녀 같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수려한 외모였다. 선녀를 본 적이 없어도 그녀를 보면 선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듯 했다. 주자류와 곽도를 주시하며 긴장하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딱 벌리고 그 흰옷 입은 소녀를 바라보았다. 양과는 그녀를 보자 깜짝 놀라는 한편 미친 듯이 기뻤다. 마치 큰 철퇴에 얻어맞은 것처럼 가슴이 쿵쾅거렸다. 양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쏜살같이 그녀에게 뛰어가며 선자를 외쳤다. 그녀는 바로 소용녀였다. 소용녀는 양과와 헤어진 후 한참을 방황하다가 다시 고묘의 석실로 돌아갔다. 그녀는 18살이 되기 전까지 고묘에 살면서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겪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양과를 만난 후부터는 원초적인 감정을 경험했고 1년의 풍파를 겪으면서 옛날처럼 평상심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차가운 옥침상 위에서 수련할 때면 양과가 여기서 잠을 잤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고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면 함께 밥을 먹던 양과의 모습이 생각나 허전함을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한 달을 보내고 나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소용녀는 마침내 양과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양과를 찾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자신도 잘 알 수가 없었다. 산을 내려온 소용녀에겐 세상 모든 게 새롭고 신기하기만 했다. 소용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양과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배가 고프면 아무 집에나 들어가 아무거나 찾아 먹었다. 그녀는 남의 것을 먹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것도 몰랐다. 그러다 보니 난처한 일이 일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선녀 같은 외모와 천진난만한 그녀의 행동을 보며 화를 내거나 헤아르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객점에 들렀다가 우연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다. 대승관 육가장이라는 곳에서 영웅대연이 열리는데 그곳에 천하의 유명한 영웅호걸들이 모두 모인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양과도 혹시 거기에 참석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육가장까지 찾아온 것이다. 학대통, 견지병, 조지경을 제외하면 대청에 모여있던 2000여 명 중 소용녀의 내력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다만 너무나 아름다운 외모에 감탄을 금치 못할 뿐이었다. 손뿌리는 소용녀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만나본 적은 없었다. 견지병은 그녀를 보자 안색이 창백해지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조지경은 그런 견지병을 바라보며 냉소를 지었다. 곽정과 황용은 양과의 태도를 보고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과야, 정말 여기 있었구나. 드디어 널 찾았구나. 소용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양과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다시는 날 버리지 않을 거죠? 둘은 대청에 모인 수많은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소용녀가 양과의 두 손을 꼭 쥐었다. 비록 양과가 여전히 자신을 선자라고 불러 서운하기는 했지만 진심으로 기뻐하는 양과의 표정에서 자신에 대한 깊은 정을 느낄 수 있었다. 곽도 역시 소용녀의 미모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그녀가 바로 자신이 종남산에 올라 청혼하려 했던 여자라는 건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곽도는 초라한 행색의 양과가 아름다운 그녀와 친한 척하는 게 눈에 거슬렸다. 중요한 일이 있으니 이제 그만 자리를 비켜주시오. 양과는 곽도를 상대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그래서 소용녀의 손을 잡고 한쪽으로 물러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았다. 양과는 너무나 기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양과는 다시는 소용녀가 자기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듯 왼손으로 어깨를 꼭 감싸 안았다. 그 모습을 보고 곽도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러곤 고개를 돌려 주자류를 바라보며 말했다.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면 맨손으로 승부를 가리도록 하지요. 그러자 주자류가 웃으며 답했다. 아니요, 우리 대리국은 예를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몽골과는 격이 다르지요. 군자는 붓을 벗삼아 문을 논한다 했습니다. 제게는 붓이 있는데 달리 무슨 무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말에 곽도의 이맛살이 찌푸려졌다. 정그러시다면 좋습니다. 시작하시지요. 곽도는 부채를 활짝 펴서 주자류를 향해 뻗었다. 그러자 주자류가 몸을 옆으로 피하며 오른손에 든 붓으로 곽도의 얼굴을 횡으로 그었다. 곽도가 얼른 고개를 돌려 피하자 주자류가 웃으며 말했다. 제 붓끝에 수많은 사람이 다쳤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러면서 곽도를 향해 붓을 뻗더니 생전 처음 보는 초식으로 곽도를 밀어붙였다. 곽도는 비록 몽골에서 무공을 배우기는 했으나 스승인 금융국사가 매우 견문이 넓고 무공의 조예가 깊어 중원의 무공에 대해서도 모르는 바가 없었다. 그들이 이번 출정에 나선 것은 중원의 그들의 위력을 떨쳐 감히 몽골에 대항하려는 한인들의 기세를 꺾고자 함이었다. 그래서 금융국사는 출정에 나서기 전에 중원 여러 문파의 무공에 대해 제자들에게 상세히 알려주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자류가 사용하는 붓은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무기였다. 게다가 주자류가 사용하는 초식 또한 금시초문이었다. 주자류의 공격은 마치 허공에다 글씨를 쓰는 듯하면서 시시각각 붓으로 곽도의 요열을 노렸다. 대리국의 단씨는 본디 양주 무이군 사람이었는데 후에 대리에 나라를 세우고 황제라 칭했다. 주자류는 대리에서 제일 까는 서예가라 할 수 있었다. 비록 무학을 배우기는 했으나 그는 여전히 문을 버리지 않았다. 후에 무학의 조예가 깊어지고 일양지가 한층 익숙해지자 그는 자신의 문과 무를 조화롭게 연결해 심오한 무공으로 승화시켰다. 이것이 바로 주자류의 일양서지로 붓으로서 손가락을 대신하는 것으로 매 초식이 절도가 있고 위력이 대단했다. 주자류는 글씨를 쓰는 듯하면서 점혈을 찍었고 점혈을 찍는 듯하면서 글씨를 썼다. 그야말로 매우 우아하고 기품이 있으면서도 대단한 위력을 지닌 무공이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